수표인 독감의 참상은 잊힌 전염병이다. 18년 팬데믹은 미스터리 투성이고 아직도 확실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1차, 2차, 3차 파동이 몇 조일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갑자기 2차 파동에서 증상이 더 심해진 이유도 그렇고, 다른 전염병과 달리 20대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집중적으로 희생된 것도 그렇다. 역사상 최대의 대참사였음에도 침묵 속에 묻혀버렸던 이유도 미스터리다. 알프레드 크로스비는 자신의 저서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 최악의 참사가 잊힌 팬데믹이 된 이유는 세계 최초로 그레이트 워가 아니라 월드 워가 발발했고, 그 이유가 국대문을 압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인류적으로 1918년 참상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무렵 미국 문학사에 전성기 중한 시절로 꼽히는데 그 끔찍한 기억을 잊고 싶었는지 작품 속에서 인플루엔자가 나오는 플롯은 드물었다. 토머스 울프가 천소의 고향을 보라 에서 형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캐서린 엠포트는 창백한 기수에서 약혼자를 앗아가고 자신도 생사를 넘어들었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였다. 사실 필자가 이 책을 쓰면서 찾아본 전염병에 대한 옛날 영상 자료는 참혹한 것이 많아서 차마 자세히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코비드-19 이후에 아름답게 영상 처리한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제 결과를 돌아보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 접근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우리들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앞을 내다보는 그 시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18년 팬데믹과 제2차 세계대전이 연관이 된다고? 발발이 연관이 되는 주장도 흥미롭다. 논거는 이렇다. 1918년 11월 독일의 폐망으로 정전이 되고 전후 평화 구축을 위한 베르사유 조약 협상이 파리 베르사유 중전에서 시작되어 1919년 6월에 종료된다. 미국의 울드로 윌슨 대통령,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 프랑스 총리, 전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이 어젠다였지만은 독일은 전범국에 대한 징벌 수위를 정하고 유럽 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전쟁으로 독일은 180만 명, 대영 제국과 그 연방은 100만 명이 전사했고, 프랑스도 참전 병사의 25%가 전사했다. 1918년 12월 초에 윌슨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한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유일한 학자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윌슨은 당초 전후에서 악에 대해서는 응징하지만 제게 기어들어줘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그는 프랑스 국민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클레망스 총리는 19세기 프랑스 역사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가 1870년 프로이센 제국의 비스마르크에게 패한 뒤에 1871년 1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서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프로이센의 국왕 빌헬름 1세가 소재 독일 제국 황제로 초대하는 행사를 치른 치욕스러운 기억이었다. 독감을 앓고 난 뒤에 윌슨 대통령의 정신의학적인 후유증은 1919년 1월 파리 협상에서 32개국 단표단이 참여했다. 이 무렵에 3차 독감은 이미 파리를 강타했고 2월에는 독감 사망자가 2,600여 명에 이른다. 협상에서 윌슨 대통령은 영구적인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질서로서 국제 연맹의 창설을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부터 미국의 불들을 강조한 물러주의 정신을 어긋난다면서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부결시켰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상원이. 윌슨은 3월 14일 다시 파리로 온다. 유럽 대륙은 이미 바이러스에 찌들어 있었다. 외교관들은 후두염이 심해서 목소리를 잃었다. 4월 3일 윌슨 대통령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한 기침 증상에 39.5도 고열이 일어나서 알아놓는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심각한 상태가 되고 보니 백악관 주치 캐리 그레이스는 독설 음모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62세였던 윌슨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나빠지고 심한 설사와 고열로 사흘간 전혀 거동하지 못했다. 나흘째가 되었어야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로이드 조지와 클레망스 총리는 윌슨이 묵던 호텔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눠 선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척하고 창백하고 움푹 들어간 눈으로 윌슨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했다. 후에 31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허버트 후보는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었고 윌슨 대통령이 병에 걸린 뒤에 완고해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비밀 정국은 윌슨이 평소에 영민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윌슨은 자신을 거치 프랑스 스파이들이 있다면서 편집증적인 증상도 보였다.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는 윌슨의 신경쇠약 증세가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지친 과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윌슨의 비서는 대통령을 모시기 어렵다며 침대에서도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전협상회담에서 클레망스 총리와 여러 조항에 대해 한치 양보 없는 논쟁을 했던 윌슨은 인플루엔자 병상에서는 돌변의 클레망스에게 쟁점에 대해 전부 양보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55세였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도 윌슨보다 7개월쯤 앞선 9월에 인플루엔자를 앓았다. 맨체스터 행사에 참석하던 중에 9월 11일 고열로 쓰러졌고 11일이 지나서야 호흡기를 떼고 겨우 거동하게 된다. 회복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다. 그러나 영국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독일이 프로파간다 전에 이어될 것을 우려해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와병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하지를 않았다. 윌슨은 1919년 후반에 중풍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다. 이전은 이런 인플루엔자 신경정신과적인 증상과 연관시킬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18년 인플루엔자는 예외였다. 많은 환자들이 영구적으로 정신의학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윌슨 대통령이 돌론 프랑스에서 쟁점에 대해 양보한 것이 과연 인플루엔자 확인할 수가 없다. 허나 도움을 줄 만한 증거를 보면 독감을 앓기 전 태도와 달랐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또 하나의 대전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때 윌슨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영국 협상당의 존 메이너스 케인스였다. 막대한 전쟁 부담금의 부과는 독일의 경제 회복을 불가능하게 해서 그에 따른 경제 파탄이 또다시 전쟁이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기구해서 재무성의 사직서를 내고 집필에 들어갔다. 케인스의 주장대로 파리 평화협정이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정치적인 경제적 이슈가 복잡했으므로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독일에게 부과된 전쟁 배상금 60억 파운드는 계속 탕감되면서 최종 배상액은 32년까지 10억 파운드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에 독일은 화폐를 벽지로 바를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제 파탄을 겪게 되고 그 혼란을 틈타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등장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생기게 된 것은 틀림이 없다. 2차 파동에서의 인플루엔자의 복합적인 증상은 최초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1580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에서 9,000명 사망, 스페인도 인구가 급감했다. 1729년에서 30년에 돌았던 인플루엔자는 유럽에서 일주일 만에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팬데믹, 앞에서 언급했듯이 1918년 인플루엔자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최근에 미생물학자 존 옥스퍼드는 1918년 인플루엔자가 미국보다 프랑스에서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면서 16년 겨울에 주로 영국군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북서부의 에타폴레 야전 병원에서 이미 환자가 발생했고 증상은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후기에 나타난 것과 비슷했다. 어디서 최초로 시작되었든지 간에 1918년 가을에 일어난 2차 파동에서는 고열등 증세가 심했고 이런 고열 증세의 말라리아와 구분하기가 힘들어 의사들의 오진도 많았다. 팬데믹, 극심한 기의 통증과 두통이 있었고 눈, 코, 입, 귀에 피가 흘렀다. 독가스인 겨자가스 중독과 비슷하게 폐가 심한 손상을 입어 숨 쉴 때마다 폐 주변 피하 조직에 공기방울이 맺혔다. 인체의 면역도 강렬하게 반응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일으키게 했다.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파괴하고 폐를 손상시켜서 정색증을 유발한다. 혈액 내의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검푸르게 변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흑인과 백인을 구별할 수 없기 정도로 모두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서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이런 증세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패스트가 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정식은 인체에 어떤 식으로 감염될까? 바이러스는 1932년에 발견되었으므로 1918년 물어본 바이러스에서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다. 인플루엔자는 RNA 바이러스로서 8개의 분리된 유전자가 인질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돌기와 N돌기의 두 가지 돌기가 있다.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 내로 침투하는 과정은 바이러스 H돌기가 호흡기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N아세틸 유라민산과 결합하면서 시작이 된다. H돌기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열쇠 역할을 한다. 인플루엔자가 흔히 상부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상부호흡기 세포 표면을 잘 인식해서 거기에 달라붙기 때문이다. 세포 표면에 결합한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의 입 과정을 거친다. 그 하나는 바이러스가 붙은 세포 표면이 세포 안쪽으로 움푹 꺼지면서 세포막과 함께 세포 내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첫 방식으로 세포 내에서 갇히는 이 경로를 거친다. RNA 바이러스의 초변이성, 엔도솜을 빠져나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추고 있던 RNA 유전자를 방출한다. RNA에는 바이러스를 재조합할 부품들의 설계조면이 들어있다. 바이러스는 대개 소수의 유전자를 단일 RNA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러 개의 단일 RNA를 가지고 있다. 감염 후에 10시간 이내에 숙주세포 하나에서 생성되는 복제 바이러스는 10만에서 100만 개에 이른다. 숙주세포에 처음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복제된 후에 세포 밖으로 나가는 후손 바이러스도 세포 표면에 묶인 상태가 된다. 1918년 팬데믹의 1차 파동에서 차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명적인 맹독성 바이러스로 변한 이유도 미스테리이다. 생물체에서의 변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DNA의 교정과 수선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인체의 면역체계는 몸속으로 침입한 병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특이하게 결합된 단백질의 일부인 에피토프 항원을 이용한다. 세포의 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와 구조물이 돌기처럼 여기저기 튀어나온 복잡한 구조이다. 인플루엔자의 4가지 유형과 파생형은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변이가 일어난다. 유형은 A, B, C, D의 4가지로 구분이 된다. 1932년 리처드 쇼프는 돼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감기와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플루엔자 유형은 다시 여러 가지 파생형들이 있다. 파생형마다 수많은 변종이 생길 수가 있다. 그동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18년 팬데믹을 일으킨 NIH-N1은 바이러스 원래 조류 독감이었던 것이 돼지와 사람에게 옮겨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1976년 발생한 돼지 독감은 N1H1 변종으로 밝혀져서 세계를 긴장시켰다. 독감 유형이 H1N1이라고 밝혀지면서 1918년 악몽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긴장한 건당국은 여러 전염병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 그것을 계기로 과거 1918년 팬데믹이 휘청한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 보건당국은 대대적인 백신 접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대규모 접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임상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빚어졌다. 접종을 한 뒤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80년 5월까지 3,900건의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피해 보상 청구액은 35억 달러에 달했다. 실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루이스 훈련병뿐이었으나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300여 명이었다. 1997년에는 홍콩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큰 피해를 냈다. 새로운 파생형인 N5N1이었고
치명성이 컸기 때문에 새로운 비상사태가 야기되었다. 이 조류 독감으로 도축당한 닭은 150만 마리에 달했다. 1918년 팬데믹에서 격리하던 증세가 치명적인 독감으로 바뀐 이유는 당초 격리한 증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맹독성을 띠게 된 이유는 미스테리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전혀 새로운 다른 유행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2차 파동에서 독해진 이유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가 융합해 더욱 바이러스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말 그랬을까? 독감 바이러스의 복제 메커니즘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한 세포를 동시에 감염시키는 경우에 두 가지 바이러스는 각각 자신의 RNA를 많이 복제하고 그 다음에 8개 일조로 된 새 바이러스의 생성해서 두 종류의 RNA를 자유롭게 융합해 신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인플루엔자 H5N1은 그동안 유행한 적이 있는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만일 이 변종주로 독감이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면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그럴 것이다 하는 거고, 이 조류독감의 공식 명칭은 여기서 동물유행 반세기 만에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 돌기의 단백질 구조를 밝히다. 당시에 사망자에게 채취한 조직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1932년부터 무르익지 못했다. 바이러스의 추적은 인플루엔자 환자 사망자의 폐 조직을 들어보는 것이 지름거리다. 당시 미 육군은 전사자에게서 채취한 폐 조직 세포를 포르말데이드에 담가서 파라핀으로 밀봉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19세기에 이미 전사자의 조직 실을 보관할 것을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고자 노력한 스토리는 탐정소설 같다. 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영구 동토증이라고 생각한 연구자들은 온갖 시련을 무릅쓴 탐사 끝에 노르웨이 북단에 얼어붙은 묘지에서 인플루엔자로 죽은 6명의 젊은 광부의 시체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동토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체가 부패되어 온전한 조직 실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의 공동묘지에 묻힌 72명의 인플루엔자 사망자 추적한 결과에서도 온전한 조직 실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거의 50년이 지난 1997년 알래스카 브레빅에서 딱 한 그의 여성의 시신으로부터 폐 조직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조직 실은 미 육군 병리학 연구소에 보내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로 바이러스 표면의 H 돌기의 단백질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됐던 거죠.